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2살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차라리 잘 됐어라고 말을 하거나 이제 훌훌 털어버리는 게 좋지 하곤 제 어깨를 두드려 줬고요.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우는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형제들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저와 아들까지도 말이죠. 아들은 장례식 자체가 지루한지 하품을 늘어지게 하더니 제게 묻더군요. 엄마, 이걸 꼭 3일 동안 해야 해? 굳이? 석형아, 그래도 너희 아버지잖니. 더구나 너희 할머니가 그러고 싶다고 하셨고. 할머니도 진짜 뻔뻔하네.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아빠 때문에 엄마 혼자서만 개고생을 했는데 울어야 할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아니야? 물론 슬퍼서 우는 건 아니겠지만. 석형아, 너 자꾸 그럴 거야? 몰라. 나 그냥 들어갈래.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설령 진짜 죽었다고 해도 오히려 난 좋아서 음악이라도 틀고 춤이라도 추고 싶으니까. 사실 아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자체는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생전 남편이 아끼던 물건과 입던 옷을 넣은 관을 두고 치르는 거였죠. 실종 기간이 오래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생활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 직전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재산을 정리했던 흔적이 마지막이었고 얼마 안 가서 저희 집으로 유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죠. 물론 그 유서를 보고 그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전에도 늘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목숨으로 협박하는 게 취미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넘어가며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조차 진짜일 수도 있다고 믿게 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분노를 표출하시더군요. 너 정말 독하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죽었는데 어째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좋니? 좋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면 그건 따지고 보면 너 때문이야. 그때 내 아들이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냥 해줬다면 우리 아들 살아있을 거고 나보다 먼저 갈 일도 없었어. 알아? 빈소 구석에서 쭈그려서 울던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나가려던 아들 석형이가 따져 물었죠.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모양 그 꼴로 자랐다는 거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있어요? 여기 빈소에 방문한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누구 하나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야? 석형이 넌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넌 어려서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널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알아?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거 무릎에 앉혀놓고 그저 애지중지. 네네, 저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자랑 아니고 쪽팔린 거예요. 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잘해줬던 기억 그거 하나, 딸랑 하나 있는 게 자랑 같으세요? 전 그 말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날 키웠다고 말할 성과가 고작 그거 하나구나. 밥 안 먹는다고 무릎에 올려서 밥 먹인 거 딱 하나구나. 석형이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셨죠. 아주 아들 새끼 잘 키웠다. 할미한테 이렇게 하라고 네가 가르쳤니?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라고? 그것도 내 아들 장례식에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잘 돌아가. 어디 아들 없이 살아야 하는 나는 서러워서 살겠니? 내 아들이 이 꼴을 보면 죽어서도 눈 못 감지. 얼마 안 가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빈소를 꽉 채웠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시어머니를 비난했죠. 그 안엔 남편의 형과 누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막내만 아들이고 난 아들도 아니라는 거야? 엄마는 왜 또 저래? 잠잠하더니. 옳게.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 하니 너그럽게 좀 봐줘. 보통의 자식들이라면 자신의 어머니를 비호하고 나섰겠지만 온전히 제 편이 되어줬죠. 성격이 워낙 까탈스럽기도 하고 막내인 아들만 유독 편애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은 막내 아들과 살겠다고 선언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때까지는 아주버님과 형님도 이해했고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돌연 재개발이 되며 극도로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바로 일을 그만뒀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만 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의 삐뚤어진 태도도 문제였죠. 용수, 너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달래?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적어도 너한텐 족하고 내 딸이 아프니까 백혈병이라서 돈이 너무 들어서 그래. 어? 아,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형, 엄마한테 직접 말해. 엄마한텐 손녀인데 싹싹 빌면 해줄 거 아니냐고. 아, 내가 무슨 심부름꾼이야? 가뜩이나 공사가 다 망한데 시간 없는 사람을 붙들고 호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딸이 아프다는데? 그리고 너 일도 그만두고 놀면서 뭐가 그렇게 매번 바쁘다는 거야? 그리고 엄마 날 안 만나겠다고 하잖아. 형,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엄마가 나랑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누나랑 형이나 속으로 좋아 죽었잖아. 까다로운 우리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서. 우리 엄마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 형은 내가 돈을 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업보야, 업보. 지금 내 딸이 아픈 게 업보라고 한 거야? 너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아이,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이, 그렇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뒷북을 치더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너무 속 보이잖아, 뻔뻔하게.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파르르 떠는 아주버님이 가여워서 한마디 거들었죠. 여보, 어머님한테 말을 해봐. 당신까지 이렇게 나오는 법이 어딨어.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비인데 그 정도는 당신 선에서 가능한 부분이잖아. 어? 아, 시끄러. 어디서 여자가 하늘 같은 서방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뭐? 나도 그 정도 말할 자격은 있어.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사람이 이래? 어떻게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변할 수가 있냐고. 사람은 원래 각자 위치에 맞게 변하는 거야. 물고기도 좁은 어항에서 살면 더 자라지 않지만 넓은 곳에 풀어주면 몸집 커지듯이. 그럼 내가 언제까지 당신한테 설설 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괜히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말고 애나 봐. 우리 애도 제대로 못 돌보는 게 어디서 위선을 떨어? 당신 돈 아니라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았어? 결국 아주버님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고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얼마 안 가서 아이가 죽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발길을 끊고 말았죠. 시누이 역시도 남편의 사업부도 직접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거절당했고요. 시누이는 그날 울면서 절 잡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올케한테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성격 고약해서 솔직히 나도 오빠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막내랑 살겠다고 했을 때 좋아했던 거 사실이고. 그래도 나 엄마한테 잘했고 동생한테도 최선을 다했어. 올케는 알잖아. 그럼요. 제가 왜 그걸 몰라요. 오빠랑 나 둘 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매달 10만 원씩 돈 모아서 2년에 한 번 여행도 보내드렸고 나이는 먹어도 가장 막내라고 생일이며 몸에 안 챙긴 게 없었어. 다른 집은 친정에서 바리바리 못 사들고 올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갈 땐 늘 양손에 못 들고 갔고. 죄송해요. 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도 변하셨고요. 돈에 미쳐서 형제고 자식이고 없다는데 옳기가 뭐 어쩌겠어. 나도 앞으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고 엄마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동생도 앞으로 내 인생에서 없다고 칠 거고 앞으로 이 집에 두 번은 안 올 거고 우리 오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올케한테 더 미안하네. 아니에요. 그래도 종종 안부는 주세요. 올케도 조심해. 남자들 돈 생기면 그때 본색 드러내는 거야. 어린 석정이 지켜야 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고.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 줘. 응? 실제로 두 분은 그 뒤로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생신과 명절이 되니 빈자리는 확연히 티가 났죠. 그러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돈에 미쳐서 애미도 버렸다며 비난을 하시더군요. 남편 역시도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돈 없었으면 그런 말을 애초에 했겠어? 그냥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고 말았겠지. 근데 돈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고 뻔질나게 우리 집 들락거리는 거 보라고.
그러다가 안 준다니까 딱 발길 끊어버리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애초에 그게 무슨 뜻이겠어? 돈 없으면 엄마를 엄마 대접도 안 해준다 이 말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런 걸 보면 형이랑 누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도 그런 것들 자식이라고 취급도 해주면 안 돼. 알았지? 당연하지. 너희 아빠 죽고 나서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나랑 같이 살겠다고 말을 하기로 했어? 괘씸한 것들. 망할 것들. 걔들 그거 다 벌 받은 거다. 두고 봐라. 내가 죽기 전에 그 누구한테 10원 한 장을 주나. 아주 다 쓰고 그렇게 죽을 거야. 그래. 엄마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아이, 그나저나 그래도 내 사업 자금은 대줄 거지? 그럼 우리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그 정도는 애미가 해줘야지. 우리 막내는 걱정하지도 말어. 이 엄마가 알아서 싹 해줄 테니까. 넌 그냥 질주 않는 말처럼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부도를 막아달라는 부탁은 몰라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손녀의 병원비를 달라는 것까지 거절한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 말로는 한 가지 짐작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엄청난 자린고비였고 돈을 줄 때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다고 했죠. 이를테면 생활비가 필요하면 비위를 맞춰줘야 겨우 나오는 수준으로 말이에요. 또한 콩나물 하나 사는 것에도 허락을 받고 검사까지 할 정도였기에 한평생 목돈을 손에 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중에 돈이 생겼으니 생전에 시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자식들에게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단지 짐작에 불과했지만 저는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제게도 비슷한 짓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넌 하는 행동이랑 말투가 왜 그러니? 생활비를 달라는 말이 왜 그렇게 당당해? 당당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이가 돈을 벌어오지도 않아서 몇 달이나 저 혼자서 어디서 말대꾸를 해? 내가 이유를 물었어?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 이야기가 왜 나와? 내 아들이 돈 안 벌어오면 나한테 돈을 요구해도 된다는 말이니?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래도 지금 저희 먹는 거면 반찬이며 다 떨어져 가는데 저는 몰라도 석형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나한테 설설 기면서 부탁이라도 해야지. 대뜸 어머님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묻는 게 정상이니? 이래서 미련 곰탱이 같은 며느린 드리는 게 아니지. 여우처럼 살랑거리면서 어머님 어머님하고 기분 좋게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표정은 뚱해가지고 아우 나오던 돈도 그냥 들어가겠다. 죄송해요. 근데 정말 너무 급해서 당장 쌀도 없고요. 그럼 밀가루로라도 만들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나만 보면 돈돈거려? 사람을 지갑 취급하는 거니? 너 알아서 국수를 만들든 수제비를 만들든 사람이 이의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지. 난 너 그런 태도 보면 단 한 푼도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야.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재개발되기 전에도 가뜩이나 모시기 힘들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긴 뒤에는 더욱 힘들어졌죠. 태생적으로 애교가 없던 저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들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돈이 있으면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큰아들과 딸이 아예 무시를 해버리니 제게 더 많은 걸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던 두 사람이 저희 집을 한번 찾아오는 일이 생겼죠. 바로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요.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해. 운명.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후광이 미쳤다고. 마치 혼자서 머리 위에 조명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번쩍하고. 이건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여자도 내가 좋대. 나처럼 똑같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운명을 만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고. 아주버님은 어이가 없는지 한 대 칠 것처럼 남편을 노려봤죠. 너 이 새끼 오냐오냐 막내라고 키웠더니 지금 누구 앞에서 운명 타령이야? 너 애 아빠야. 결혼한 유부남이고. 미치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해? 돌았냐? 돌았지. 그럼 내가 왜 안 돌았겠어? 형은 몰라. 이제 와서 왜 남의 집 일에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정한 문제인데 왜 저 사람 편을 들고 나서?
누나도 마찬가지야. 다신 안 온다며? 근데 나 비난하고 헐뜯고 싶어서 아침 대바람부터 여길 쳐들어온 거야? 신우이는 콧방귀를 끼며 따졌습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떤 병신 새끼가 그런 말을 짓거리는지 구경하러 왔다. 운명?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좀 살아. 왜? 부러워? 누난 그냥 조건 내는 사람이랑 살고 형도 덜컥 속도 위반으로 결혼해서? 솔직히 두 사람은 날 이해 못하겠지. 그냥저냥 정 때문에 산다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이해하겠어? 막말로 난 내 안사람 여자로 이제 더는 안 보여. 애 낳은 뒤로는 더더욱. 그러자 신우인 제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죠. 차라리 나가 죽어! 애를 낳고 난 뒤에 여자로 안 보여? 야, 옳게 좋다고 처음부터 쩔쩔거리던 건 너였어. 그때도 운명이니 뭐니 했지. 근데 자기 애 낳아준 여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넌 인두껍도 아까우니 확 얼굴 껍질 벗겨버리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 왜 때려? 그럼 나더러 누나처럼 또 형처럼 불행하게 살라고? 난 내 마음이 이끌리는 걸 받아들이고 운명이 정해준 길을 가고 싶어. 멈췄던 심장이 뛰고 머리가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 이건 사랑이야, 사랑! 그거 협심증이야. 병원이나 가. 간 김에 정신병원에서 약도 좀 타먹고. 그 말에 남편은 마치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서 화가 난 아이 같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흘낏 보시더군요. 이때 아주버님이 빠르게 끼어들어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아, 엄마, 설마 이것도 저 새끼 편드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엄마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누가 모시고 살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엄마 모신다고 먼저 말 안 한 거? 그래, 충분히 서운할 수 있어. 당장 내 입에 풀칠하고 자식 먹여 살릴 생각에 엄마 부담스러웠던 거 사실이고, 혹여나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내 와이프한테도 말 못 꺼낸 불효자식이 바로 나야. 더구나 명절이나 생일 아니면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던 아들, 딸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 막상 자기들 돈 필요하니 돈 달라고 드나드는 거 보면서 실망도 했을 거 충분히 이해해. 좋아, 다 이해한다고. 시간이 흘렀고 나도 이제 원망 더는 안 하고. 신우이도 빠르게 다음 말을 이어받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 오빠 말처럼 엄마가 그것 때문에 우리 내친 거면 올케한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올케가 무슨 죄가 있어? 막말로 아버지 유산이 있는지도 모를 때 결혼해서 엄마 모시고 산 게 올케야. 솔직히 엄마가 좀 까탈스러? 짜다 달다 수준을 넘어서 국 온도까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는 게 엄마야. 자식인 우리도 엄마 버거울 정도였는데 그거 비위 다 맞추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은 사람이 바로 엄마 며느리고. 근데 지금 막내 저 새끼 미쳐서 날뛰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진짜로 그냥 저렇게 둘 거냐고?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쉬었고 다시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죠. 아이, 엄마, 용수도 마냥 어린애 아니야. 엄마는 집안의 어른이고 엄마가 중심 제대로 안 잡으면 어린 석형이 부모 한쪽 없는 애 만드는 꼴이 된다고. 그래도 좋아? 어? 더구나 그 운명인지 나발인지 그 여자 유부남인 거 알고도 만당고 있는 거잖아. 그런 여자가 좋은 사람일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그리고 남편을 한 번 보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두 번 말하네.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다. 운명이니 뭐니 집어치워. 아이, 엄마 와, 왜 그래? 아이씨,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엄마가 어쩜 나한테 이래? 시끄러. 두 번 하신 그런 말 꺼내지도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며느리는 안 바꿔. 이건 너희 형, 누나 말 때문이 아니야. 죽은 너희 아빠도 돈으로 지랄을 했어도 여자 문제는 안 일으켰어. 우리 집에 첩도 이혼도 없다.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코로 숨을 거칠게 쉬더니 원망 어린 눈으로 대꾸했죠. 그래도 그 여자 없인 못 살겠다면 어쩔 건데? 엄마가 뭐 방법 있어?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초강지 쳐버리면 넌 끝이야. 엄마!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진짜 죽을 거라고! 그런 협박은 안 통하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조강지 쳐버리고 잘 사는 인간들 없어. 시집살이 내내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때만큼은 시어머니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입을 모아 저를 위해서 남편과 싸워줬기 때문에 감동도 받았죠.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남편은 이혼을 위해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에게 주던 돈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강수까지 두셨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그 운명의 여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와는 사이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일상으로 돌아왔고 어느 순간 포기한 것인지 잠잠해졌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받자마자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만남이 실패했으니 이만 세상을 등지겠다는 유서까지 편지로 보낸 상태로 말이죠.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바로 실종 신고를 했을 텐데 돈을 가지고 잠적한 것이었기에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며 울고 있는 시어머니 역시도 당시엔 이랬죠. 제 불에 지치면 돌아올 거다. 어차피 당사자가 있어야 이혼을 할 거 아니니. 그러니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하든가. 돈이라도 받고 갈라서야 석형이 키우지. 그 전까진 조금 남은 유산으로라도 알아서 해주마. 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네, 어머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너무 오냐오냐 다 들어줘서 애가 엇나간 거야. 그 망할 놈을 어쩌면 좋아. 진짜 어쩜 이렇게 날 버리고 갈 수가 있냐고. 초반엔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했는지 이전처럼 저를 막대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했던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오히려 남편이 없으니 더 편해서 그저 석형이 하나 보며 견딜 수 있었네요. 헌데 시간이 계속 흘렀고 경찰에서도 남편의 생활 반응, 즉 카드 사용이나 현금 인출 등의 흔적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고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실종 기간 끝에 사망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장례 이튿날에 한 여자가 어색하게 빈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남편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그게 제가 실은 부탁을 받고 온 거라서요. 이거요. 저는 그 여자가 전달해준 쪽지를 보고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망치듯 제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고 구겨진 쪽지를 천천히 펴봤습니다. 동시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남편의 결혼 반지와 병원으로 보이는 주소 하나가 쓰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가 택시에 올랐죠. 그렇게 쪽지에 있던 주소를 따라간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병원 안쪽에서 멍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전보다 훨씬 늙고 마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목구비는 제 남편이 확실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이야 나타나서 뭘 어쩌자고, 어? 저는 소리를 꽥 질렀지만 남편은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되물었죠. 여보? 여보 맞지?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 실은 내가 기억을 잃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기억을 잃어? 나도 몰라. 깨어났을 때부터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 그러다 최근에 당신이랑 우리 석형이 엄마가 차례로 떠올랐고 완전히 기억을 찾지도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바로 경계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제 와서? 당신 무슨 꿍꿍이로 날 찾았어?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 꿍꿍이라니. 난 그냥 정말 당신이 갑자기 떠올랐을 뿐이야. 그럼 경찰에 찾아갔어야지. 그대로 뭐? 노숙자로 살기라도 했니? 아님 돈이라도 떨어진 거야? 그게 아니면 당신이 이제 와서 우리 찾을 리가 없잖아. 말해. 난 진짜 그런 이유로 당신 찾은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남편은 깨어났을 당시에 자신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가지런히 신발까지 벗어두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더군요. 아무 기억이 없으니 손에 반지는 있었지만 가족도 없다고 생각했고 쫓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죠. 당시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해준 사람이 제게 쪽지를 대신 전해준 그 여자라는 것도 말을 했고요. 못 믿겠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머리를 다친 거라면 무슨 수로 치료를 했는데? 그 여자 동생이 오래전에 실종이 되었었다고 명의를 빌려줬어. 무엇보다 억울한 건 나 돈 때문에 당신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야.
나 사업해서 꽤 성공했거든. 그때서야 병실이 1인 병동이며 VIP 전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뒤늦게 시댁 식구들도 모두 불렀죠. 시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갔고 아들은 그런 남편을 만나길 거부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왔지만 남편은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저와 결혼하고 아들인 석형이를 낳은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시어머니 역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사람을 써서 저희를 찾아냈다는 증거까지 있었고 행동도 이전에 알고 있던 남편과는 사뭇 달랐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돌아온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떠니? 돌아왔으면 된 거지. 아유 내 새끼, 우리 용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어머니? 넌 나 엄마라고 불렀잖아. 진짜 기억 안 나? 아니다, 됐다. 앞으로 석형이랑 오순도순 더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돌아왔으면 된 거야. 이때 신우이가 끼어들어 날카롭게 소리를 쳤죠. 설마 올케랑 그냥 살게 하겠다고? 엄마 그건 아니지. 전에 말 다 끝냈잖아. 엄마 남은 재산 일부 정리해서 올케 나눠주고 올케 편안하게 살게 하자고. 근데 뭐? 오순도순? 그건 용수가 죽은 줄 알고 그런 말 했던 거고.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혼을 왜 시켜? 더구나 얘는 기억이 없어서 못 찾아온 거라고 하잖아. 그런 애한테 잘잘못 따져? 아니 넌 누나라는 애가 어째서 동생 와이프를 더 감싸고 놀아? 엄마 양심이 없어? 진짜 엄마 이럴 때마다 숨 막혀. 적어도 엄마는 올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간 남편도 없이 엄마 모신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해? 됐다. 이제 나도 더는 엄마 안 볼 거야. 저 새끼 안고 같이 살든 말든 필요 없다고. 시누이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와서 손을 잡곤 이어 말했습니다. 올케 휘둘리지 마. 실종 기간 동안 남편 노릇 못한 걸로 소송이라도 걸어서 무조건 이혼해. 우리 엄마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나랑 오빠가 도울 테니까. 저 역시 당연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운명을 거론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남았던 정도 다 떨어진 상태였죠. 하지만 당시엔 석현이가 너무 어렸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해서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서 참았던 겁니다. 헌데 지금은 석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이 절 붙잡더군요. 그것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말입니다. 나한테 남은 기억은 당신이랑 석현이 뿐인데 솔직히 어머니도 낯설어. 근데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은 선명하다고. 제발 부탁할게. 내 곁에 좀 있어줘. 석형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면 든든하게 지원해줘야 할 거고 나 그럴 능력 있어. 됐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야. 나도 억울해서 그냥은 못 나가. 가져가. 다 가져가도 좋아. 나 정말 당신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를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아. 근데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도 안 나고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왜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했을까 이해도 되지 않고. 운명이라며. 애 낳은 뒤로 난 여자도 아니었다고 말한 건 당신이야. 나도 정말 답답하다. 기억도 안 나는 일로 괴로워 죽겠어. 내가 진짜 부탁할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 옆에 잠깐만 있어주라. 반년, 아니 3개월이라도 해도 상관없어. 나한테 아버지 노릇이라도 할 기회를 좀 줘. 아들은 질색을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런 남편을 내치진 못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딱히 당장 이혼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석형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석형이에게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고 싶다는 걸 막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전에라는 말을 많이 썼고 말실수도 여러 번 했죠. 그러다 제가 지적을 하면 바로 기억이 좀 났어라는 식이었던 겁니다. 사소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일 외에 일정한 주기마다 밖으로 나가는 남편의 뒤를 몰래 밟게 됐죠. 그러다가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를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제게 쪽지를 줬던 여자 말이죠. 당신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연락도 바로 안 받고? 나도 눈치 보느라 그랬지. 그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전화 받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그래도 내가 싫다고 했잖아. 가뜩이나 그 여자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이러다가 당신이 그 여자한테 되돌아가는 건 아니까 요즘 잠도 잘 안 온다고. 저번에 보니까 아주 가족 상봉이 따로 없더라. 어머니까지 모시고 외식까지 하고. 그걸 훔쳐봤어?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걸리면 걸리는 거지. 내가 무서울 건 뭐가 있는데? 나 그래도 그 여자보다 당신이랑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본처야. 그년이 아니라. 왜? 걸릴까봐 무섭니? 그래? 그럼 당신이 이식해줄래? 아니 우리 딸이 간이식해줄 거래? 여보, 우리 지민이는 아직 학생이잖아. 그리고 난 몸이 약하다니까? 나도 할 수 있으면 100번이고 20번이고 갈라서 줬지. 근데도 위험하다는데 어쩌라고. 우리 엄마도 간이 안 좋아서 유전적으로 나나 우리 딸도 위험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럼 입 다물고 기다려. 보채지 말고. 내가 얼른 간 이식 받아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잘 보여야 어떻게든 간을 이식받지 않겠어? 여보, 차라리 내 사업도 정리하고 우리 어디 산에 들어가서 요양이라도 할까? 그럼 내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미쳤니? 우리 딸 당장 대학 입신 어쩌고? 제발 좀 어린애처럼 굴지 마. 병원도 한참 걸리는데 누구 송장 치르게 할 셈이야? 그니까 잔말 말고 그 집에서 간 받아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숨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들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손도 덜덜 떨리고 머리도 어지러웠어요. 이따금 간이식 때문에 이혼한 전처나 자식들을 찾는 경우가 있다곤 들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당연히 저는 바로 이혼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돌연 반대를 하고 나섰죠. 물론 남편을 위해선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제대로 해야지. 이대로 엄마가 이혼하면 어떤 상황이 될 줄 알아? 아빠는 역시나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운명의 여자와 마지막을 함께하겠다고 나갈걸? 아님 할머니가 자기 간이라도 주겠다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도 모르고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그럼 어쩌자는 거니? 뭐 정말 간이라도 주겠다는 거야? 너 경찰 준비하고 있어. 그런 거 결격 사유인데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간은 물론이고 네 머리털 하나도 못 줘. 아니 희망 고문만 할 거야. 그 여자랑 둘이 떨어뜨려 버리고 둘이 헤어지고 나면 그때 이혼해. 아빠가 편안하게 눈 감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엄마는 싫다고 하겠지만 난 아니야. 그 여자도 아빠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엄만 우리 간 가져가려고 접근한 건 용서가 돼? 내가 홀랑 넘어가서 간을 넘겨줬으면 잘했다고 박수라도 칠 거야? 부모잖아. 적어도 날 낳았으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 누구에게도 혼나고 싶지 않아서 기억까지 잃은 척 연기하는 꼴 봐. 그게 인간이지. 그거야 그렇지만 엄마 눈 딱 감고 그냥 아빠한테 좀만 더 잘해줘. 못하겠으면 먹는 것만이라도 좀 챙겨주고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그놈의 운명? 내가 아주 박살내버릴 테니까 두고 봐.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제 이런 성격이 답답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시댁 식구들이 편들어줬다고 이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20년 가까이 모셨으며 다시 돌아온 인간과 이혼도 바로 하지 않고 사는 걸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간신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없었기에 수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간을 이식받으려고 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러나 정도의 분노는 느꼈지만 배신감에 절망하거나 슬픈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 마음이라도 달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말처럼 식사만 제대로 잘 챙겨줬습니다. 기억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으니 좋아했던 음식을 그대로 만들어줬죠. 허겁지겁 그걸 먹는 걸 보면서 그 인간도 고생 꽤나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운명을 쫓아가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배를 쫄쫄 골맞나 싶어서 헛웃음까지 나올 지경이었죠. 반면 아들은 실제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낚시 가요. 그리고 간 김에 술도 한 잔 먹고요. 아빠한테 술 배웠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으니까 낚시라도 배우고 싶거든요. 그럴까? 낚시 좋지. 오랜만에 그 예전에 내가 낚시를 좋아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신기하네. 여기 있으니까 낚시를 했던 기억이 살아났어. 슬쩍 눈치를 보는 남편을 아들은 빤히 보더니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럼 낚시 가면 더 떠오르겠네. 잘 됐어요. 밤낚시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하자고요. 나야 너무 좋지. 근데 너 공무원 준비 때문에 바쁘지 않아? 아빠가 더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을 꿈꿨는지 몰라요. 진심으로요. 그래? 고맙다. 이거 참 감동인걸. 제 아들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여우처럼 행동하기에 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남편의 휴대폰을 숨겨놓은 뒤 서둘러서 출발했죠. 사라진 휴대폰을 찾던 사라진 휴대폰을 찾던 남편도 이내 포기하고 아들을 따라 나섰고요. 당연히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자신이 본처임을 자처했던 그 여잔 쉬지 않고 김 과장이란 이름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죠. 전 처음엔 무시하다가 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그 전화를 받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아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네요. 김 과장님 맞죠? 무슨 급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계속 전화가 오기에 받은 거라. 아니요, 별거 아니고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업무 전달 사항이라. 아, 네. 그래도 전 그 사람 와이프라서 전달은 어렵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애처가에 아들이라면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라 일에 지장을 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집에 오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줄게요.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비록 수학이 넘어지만 여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돌연 전화는 뚝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저는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꺼버렸고요. 속으로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감히 본인 딸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제 아들의 간을 받아오라던 여자였으니까 말이죠. 아들은 그 뒤로도 그런 짓을 몇 번이나 했고 남편과 단둘이 혹은 시어머니까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저 역시도 멀리는 가지 않아도 외식 정도는 참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는 점점 갈라지고 있는 게 보였죠.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받으러 나가기도 했고 아들이 한 번은 누군가와 전화로 싸우는 걸 목격하기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는 외식을 나온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죠. 이 사람 뻥치는 거예요. 기억도 온전하게 다 있고 나랑 이 사람 사이에 딸까지 낳았다고요. 제가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오래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어요, 어머니. 저나 아들이나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별 반응을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거의 온몸을 파들거리며 떠시기 시작하셨죠. 어머니? 너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나한테 어머니래? 저 이 사람이랑 20년 가까이 산 사람이죠. 기억 상실 다 뻥이고 간이식 받으려고 이 집에 기어들어온 게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 아들이 간이식 해준다고 하니까 나랑 내 딸 버리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찾아온 거고요. 충분히 자격 있어요. 뭐?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고? 간이식이라니?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제 아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면 너무나도 아꼈던 시어머니였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곁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편의 뺨을 주먹으로 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와중에도 무슨 힘이 났는지 온 힘을 다해서 몇 번이나 더 때리셨고요. 이 미친 놈 그냥 죽어! 죽지 그랬어! 간? 누구 마음대로 내 손자간을 가져가? 전년이 그년이지. 운명이니 후광이니 하던 그년.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도 꼬리 흔들고 너 꼬여낸 첩년을 이 집 앞까지 끌고 들어와? 오늘 내가 아주 너 인년 놈들 죽여버릴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남편까지 잡아서 뜯어버렸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쓰면서 손톱으로 핥히기까지 했죠. 저와 아들이 달려가서 그런 시어머니를 잡은 뒤에야 상황이 끝이 났고 여자는 뜯긴 머리털을 보고 서러운지 엉엉 울더군요.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었죠. 더러운 것들, 이 나쁜 것들! 너네 애비란 놈이 그렇게 목숨 연명을 하고 싶었니? 그래서 아들한테 간을 내어달라고 했어? 그걸 또 준다니까 덥석 좋다고 하고? 차라리 죽지 그랬니? 곱게 죽으면 내 가슴에 묻어주기라도 했을 텐데 넌 무덤에 풀 한 포기도 아까워. 아이 엄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아이 엄마, 너 사라지고 석형애미 내가 얼마나 구박하고 원망했는지 알아? 이혼 안 해줘서 너 죽은 것 같다고 그 책임까지 지라고 얼마나 내가 괴롭혔는지 아냐고. 근데도 늙은 나 안 버리고 이제까지 곁에 있어줬어. 자식 새끼들 다 내 성격 고약하다고 할 때도 군말 없이 내 옆에 있었고. 그런데 간 달라고 나타나서 감쪽같이 우릴 속여? 엄마, 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나가! 저 운명인지 뭔지 전현 데리고 썩 꺼져! 내가 그 간을 파내버리기 전에! 덕분에 아들의 복수는 멈췄습니다. 또한 이번엔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합심하여 저희 이혼을 도왔죠. 아주버님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저를 비호하고 나서서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도 시댁 식구가 며느리 편을 드는 경우는 또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아주버님이 차례로 연락을 주셨죠. 헌데 하필이면 그곳은 저희가 이곳에 장례를 치렀던 그 장소였어요. 아들과 함께 들어서니 남편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간이식을 못 받아서? 아주버님은 고개를 저었고 곁에 있던 시누이가 절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간이식 대신하려고 했어. 근데 걔가 거부했고. 옳게 놀라지 말고 들어. 아니 놀랄 것도 없지. 걔 간이식 필요했던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간이식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요? 올케랑 이혼하고 용수가 사라졌었어. 그때 뭐 그 운명 머시기한테 간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요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 오늘 내일 한다고. 걔 시한부 선고받은 뇌종양 환자였대. 뇌종양이요? 그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한테 유언장을 남겼어. 올케랑 석형이한텐 최대한 늦게 말해달라고. 걱정하는 게 싫다고. 이거 받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 풀었으면 좋겠어. 유언장에는 지난날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빼곡한 반성과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쓴 모양이었죠. 그리고 뇌종양이라는 것을 진단받은 것을 왜 숨기게 되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이 많긴 했지만 결국은 죽을 날 받아놓고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자신이 운명이라고 선택한 여자와 조강지처인 저를 두고 말이에요. 헌데 평생을 사랑을 속삭이던 여자와 딸은 간이식에서 이미 남편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제게 보내준 것도 간이식을 받거나 혹은 저와 이혼을 해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하지만 막상 저희 집으로 와서 아들과 매일같이 여행을 다니고 이혼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쫓아와서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때 남편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죠. 죽을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래도 간이식 받으려고 온 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좀 덜 밉더라. 무엇보다 마지막에 올케랑 석혁이한테 무척이나 고마워했어. 덕분에 마지막 잘 보냈다고. 그래서 올케랑 석형이한테 재산 대부분을 남겼어. 그 여자가 소송은 하겠지만 뭐 어쩌겠어? 변호사까지 다 대동해서 영상으로 남겼는데 소송해 보라지. 하지만 저는 딱히 한 게 없어요. 무엇보다 전 그걸 받을 자격도 없고요. 사업자금도 솔직히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한 건데 제가 왜 받아요? 이미 재산 분할도 받았는데.
아니야. 올캠 받을 자격 충분해. 엄마도 우리도 다 인정했고. 아우, 진짜 아닌데. 저희가 사실은 이혼도 했고 어차피 간이식을 해줄 생각이 없었기에 굳이 밝히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산까지 받을 정도로 저희 모자가 잘한 건 없었죠. 아들도 그 여자랑 관계를 깨트리려고 일부러 더 잘하려고 했고 저도 그런 아들의 뜻을 따라서 장단을 맞춰준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헌데 그걸 다 듣고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은 모르잖니. 그거면 됐지. 네? 아무리 그래도 애초에 간을 줄 생각도 없었고. 석형애미야, 내가 너한테 늘 말했지. 미련 곰탱이처럼 굴지 말라고. 저 철없는 놈이 좀 속았으면 어때? 복수든 뭐든 의도가 잘못되면 뭐 어때? 덕분에 석형이랑 시간도 보냈고 가는 길에 원 없이 지 좋아하던 음식까지 다 먹었는데. 감사해서 절이라도 해야지. 걔가 이걸 알아도 오히려 고마워할 거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복수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고맙다. 정말 미안하고 너한텐 나도 죽기 전까지 속죄하다가 갈 거야.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 후 그 여자도 딸과 함께 그곳에 왔죠. 오랜 기간 남편과 살았기에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그 여자에게도 일정의 권리가 있으니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소송을 대비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에게도 가정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운명이니 뭐니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유부남과 유부녀로 각자 이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혼을 종용했고 둘 다 고집을 꺾지 않고 각자의 가정은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았다는 걸 말이죠. 저희 아들은 그걸 알자마자 그 여자의 남편을 수소문했고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워낙 철두철미해서 증거는 없었지만 유전자 검사로 불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바로 이혼하게 된 거죠. 그로써 복수가 진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뒤에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을 공평하게 시댁 식구들과 나눴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을 남편에게만 줬고 결국 그 돈으로 일군 것들이니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저는 이혼을 하고도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었네요. 시누이나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늘 괴팍했던 시어머니까지도 제게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말이죠. 남편이 편안하게 죽었으니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다만 그 사람은 가장 고요하고 정중한 복수를 당한 거죠.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때리지 않아도 훨씬 더 깊은 상처가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들이나 저나 후회가 남지 않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훌훌 털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잖아요. 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엔 상처보단 따뜻한 행복이 머물길 바랄게요.